자, 나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축편에서 저축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축에서는요, 투자랑 달리 원금이 그래도 보존되는 상품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앉은 자리에서 저축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자는 조금 받을지라도 원금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저축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마케팅 차원에서는, 이론은 그렇게 맞습니다만, 이 마케팅 차원에서는 뭘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실질금리? 네, 실질금리요. 실질금리. 그럼 뭐랑 결부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가? 네, 물가요. 그래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명목금리상으로 3%가 되건 5%가 되건 요즘에 단기저축 상품도 10%짜리도 있긴 하니까. 그런데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도대체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손실이 나는 것이냐. 우리 저축의 목적이 그래도 손해보지 않고 내 원금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자신이 늘어나기를 바랐는데 앉은 자리에서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마케팅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금리 형태에 따라서도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 그리고 이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단리와 복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단리를 쓰고 보험사는 복리를 씁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당연히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은행 상품들도 요즘엔 대부분 복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험사 상품들도 달리 상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판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래서 요즘 어저께 나온 뉴스인가요? IM 라이프 옛날 DGB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변액보험을 가지고 자기네는 2조를 달성하겠다 이런 표현을 IM 라이프가 했어요. 그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변액보험이 뭔가 딱 봤더니 아시죠? 네, 금리를 보증하는 형태의 변액연금. 아니, 변액과 금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의 결합되어 있는 상품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원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투자와 저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단리에 대한 얘기. 단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데 매년 이자는 원금에 가산되는 형태가 있고 가산되지 않는 형태가 있다. 가산되지 않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것, 그거를 단리라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어.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것을, 가산돼서 원금이 커지는 것, 그걸 우리는 복리라 그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단리와 복리에서 그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간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거죠. 우리가 복리를 얘기할 때도 연복리 얘기를 하게 되었고 6개월 복리, 3개월 복리 또는 월복리 또는 일복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연복리라고 하는 것은 쌓인 이자가 1년마다 원금에 가산되는 형태,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매월 원금에 가산되는 형태. 당연히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월복리죠. 가장 유리한 것은 당연히 일복리일 테고요. 뭐 시간복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하여간에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데 단리에는 그런 개념이 없을까요? 단리에도 존재합니다. 단리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연복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연 단리를 썼던 것 뿐입니다. 근데 연 단리가 아니라 월 단위는 없을까요? 3개월 단위는 없을까요? 6개월 단위는 없을까요? 이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는 게 연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는 연으로만 계산했을 뿐입니다. 은행에서도 3년 만기 정기 적금, 3년 만기 정기 예금할 때
단리 그러면 연후 이율을 얘기하지 통상금리를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연 3% 그러면 3년이라고 해도 3%, 3% 이렇게 되는 것은 연 단리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냐면 이게 목돈 예치하는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6개월 상품이 있고요. 1년 상품이 있죠. 우리는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연 이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 10%딱 그런데 6개월짜리 상품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연 1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를 하면 6개월인데도 10%를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실제로 그런 고객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가짜네 이런 얘기도 사실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건 아니고 저희 연구원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통상금리라고 하는 기간 전체 총체 전체를 따지면 10%는 6개월이면 몇 프로인 거예요? 당연히 5%인 거죠. 맞습니다. 전체 금리로 전 기간 전체를 합친 금리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연으로 환산한 금리로 얘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단리는 대부분 연으로 환산한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단리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연 단리를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단리에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식은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엑셀로 뭐 표 만들 때 그럴 때라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복리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복이라고 하는 건 중복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장기 상품을 주로 고객들한테 권하게 되니까 이 마케팅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단리 1%, 그러니까 이자율 1%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를 과거에 좀 많이 썼었는데요. M 모시기사에 근무를 할 때. 그때 1%의 차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썼던 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금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있어요. 5천만 원을 가지고요. 25년 뒤에 딱 찾는 겁니다. 딱 찾는데 어떤 사람 이걸 갖고 1억 정도를 만들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정확히 1억 1,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정도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2억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5천만 원이 1억이 되느냐 2억이 되느냐 거의 2배가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 계산을 해보면 단리로 계산해보면요. 단리로 계산해보면 1억 1,400 만드는 거 이거는 단리 5%입니다. 5%입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그런데요. 2억을 만드는 거는 얼마가 몇 %짜리일까요? 금액이 2배 됐으니까 2배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6%입니다. 다만 복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뭘 이해하냐면 약간의 이제 우리는 아니까 우리끼리는 아니까 하는 얘기지만 약간의 트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거기서 얘기할 때는 이것은 단리 5%고요. 이거는 복리 6%입니다.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단지 1%의 차이가 시간이 벌어지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기 목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사실은 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여기 밖에 나가보시겠어요? 밖에 나가보시면 전광판에 IM 뱅크가 다시 말하면 DGB 은행이 기가 막힌 상품 하나를 딱 출시를 했습니다. 한 달짜리 상품. 한 달짜리 상품. 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한 달짜리 적금입니다. IM뱅크 출시 기념 20%. 금리를 보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을 제가 들어가서 뜯어봤거든요. 어떻게 되냐 봤더니 매일매일 적금해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매일매일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일간 돈을 넣잖아요. 그럼 금리가 20%가 됩니다. 물론 복리료예요. 근데 이자는 얼마일까? 이자액은 얼마일까? 찾아봤어요. 큰 돈이더라고요. 밥 한 끼 먹을 돈.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앞에 있는 목표는 단기 목표, 짧을수록요 금리가 아무리 벌어져도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거지. 눈앞에 있는 목표는 금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크기를 갖고서 달성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눈덩이가 커져야 달성이 되는 거지 눈덩이가 작으면 달성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기 목표는요. 반대로 장기 목표는요 돈의 크기보다는 금리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니 단지 1%인데 적립금은 2배가 차이 나더라 라는 뜻이죠. 결국에는요 단기는 돈의 크기로 장기는요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무 목표를 접하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금리 차가 중요하다. 장기 목표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금리의 형태가 단위냐 복리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사실 요즘에 그 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확정금리형 연금, 금리 확정형 연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5%, 6%, 7%, 8%까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태는 전부 다 단리입니다. 단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벌어지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 뿐이죠. 근데 만약에 복리였다면요 진짜 보험회사 망했을 거예요. 그나마 달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를 해줬다. 지금 당장은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연금 받는 시점은 지금부터 20년 뒤, 지금부터 30년 뒤기 때문에 뭐 7%를 얘기하건 8%를 얘기하건 지금 현재 경영진한테는 아무나 타격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은 유입될 수 있으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면에서는 그래도 단리니까 라는 그런 안도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 단리와 복리 효과 이런 표들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이자율 4%일 때 시간이 지났더니 벌어지는 간격이 보이시죠? 이건 4%일 때입니다. 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45년 정도, 42, 3년 정도 벌 때면 그게 거의 또 2배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자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수인 연구원처럼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은퇴를 언제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짐작하는 은퇴 시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 자제분들도 이제 결혼도 시키셔야 되고 언제쯤 결혼할 것 같으세요?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자제분들이 30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제 친구들 중에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가는 아빠가 된 사람들도 있고요. 이 손녀를 본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가수 기억나십니까? 윤복희. 예, 윤복희 씨. 맞습니다. 윤복희 씨가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퍼뜨린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리는 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찍히면서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윤복희 씨 이후에 대형 여자 가수가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최초의 대형 여자 가수라 그러면 아무래도 윤복희 씨일 것 같고요.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패티김 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패티김이라고 하는 걸출한 여자 대형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성공시대에 나와서 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자산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당대 최고의 여자 가수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는 배부르게 먹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냐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평생을 관리하면서 살아와서 그 몸매 관리해야 되고 목소리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윤복 씨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할머니란 말을 듣는 걸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기분 좋을 때가 있답니다. 자기 손주가 불렀을 때는 그렇게 좋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할머니 그러면 그렇게 싫대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진짜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만약에 윤복희 씨처럼 자산이 없거나 자기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 참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좀 더 앞으로도 10년을 더 일할지 20년을 더 일할지 30년을 더 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자율에 따른 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 그 밑에 그림도 대단히 큰 건데요. 여기 위에 화면에서는요, 단지 4%의 차이를 금리만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뭘까요? 똑같은 기간 30년을 가지고 한 저축액 비교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변경시켜 버렸네요. 보시다시피 4%, 8%, 12%. 금리가 같다 그러면 이 정도의 차이, 이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 차이는 더 심각하게 벌어진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요즘 들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미있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주 바람직한 마케팅 기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나 이런 데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의 순간들이 오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의 역으로 추천해보면 다우존스 지수나 이런 지수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10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난 해가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 내 연간 기준으로 지수가 거꾸로 간 해. 1월 1일자와 12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거꾸로 간 해가 몇 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근 10년 동안은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딱 2번입니다. 10년에 2번 빼고는요, 모든 지수는 다 상승했습니다. 수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갔고, 미국 지수는 이렇게 갔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가만히 보면 이자율이 벌어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장기 목표는 수익률 갖고 싸움을 해야 되고 금리를 갖고 싸움을 하는 것이고 단기 목표는 돈의 크기를 갖고 싸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죠. 4% 벌어졌을 때 이 정도 차이밖에 벌어지지 않더라. 근데 8%는 이렇게 벌어지고 10%는 이렇게 벌어지니까 30년 기간을 두고서 얘기한 거거든요. 1%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 상품에 집중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험사의 가입 설계서를 보게 되면 수익률 예시표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몇 금리서부터 플러스 금리까지 보통 3개, 4개 정도를 예시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얼마나 벌어질까? 예전에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상품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모 사이에 상품 개발팀에 있었던 분이 지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회사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그 엑셀 로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엑셀 로직을 가지고 그 로직에다가 뭘 하는 거냐면 거기에는 이제 생명표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수수료도 다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뭐만 입력하는 거냐면 금액과 수익률만 예시하면 그래서 자동 반영되는 그런 표를 한번 넘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다가 또 뭐랑 비교하냐면 펀드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펀드를 가지고 펀드에도 이제 운영 수수료가 존재하지요. 당연히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수익률을 냈을 때 일반적인 적립식 펀드와 변액 유니버셜과 VU라고 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어느 시점에서 역전이 되는가 이거를 비교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물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참 재밌었던 게 수익률이 바뀌었을 때 벌어지는 차이가 사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수익률과 펀드의 수익률은 차이가 없거든요. 왜 수익률 차이가 없을까요? 똑같은 펀드거든요. 똑같은 펀드입니다. 똑같은 펀드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가끔가다 저는 고객들한테 쓰는 용어인데 단기는 왜 보험사를, 은행을 이용해야 되고 중기는 왜 증권사를 이용하게 되고 장기는 왜 보험사를 이용해야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철저하게 수수료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하는 방식을 저쪽 보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보드로 가서 그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오래간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금융 3사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얘기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기서 고객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가장 사업비를 많이 떼는 회사 생각하십니까? 99%의 사람들이 보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수수료를 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건 은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은행을 갈 때 뭐하러 갑니까? 예금과 적금 같은 걸 그냥 맡기러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맡기면 얘네들은 뭘 줘야 되냐면 이자라고 하는 거를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자를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맡긴 돈을 갖고 운영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합니다만 가장 많이 운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내서 거기서 이자를 받아서 일부는 자기네가 먹고 일부를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시죠. 요즘 예금금리가 한 3% 그러면 대출금리 한 6% 하고요. 옛날 진짜 저금 시절에 1% 할 때 예금금리 한 3% 했고요. 1.5 할 때 한 3% 했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럼 보자고요. 요즘 같이 한 대출금리 한 6% 한다 그러면 반반 나눠서 이건 지네가 먹고요. 이건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지네가 먹고 절반 정도는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거. 이게 작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주기로 하고 이걸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기로 한 거 그냥 받았으니까 물론 이 안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 급여도 주고요. 그래서 실제 수익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점포 운영하는 데서 써야 되고 ATM기도 운영해야 되고요. 뭐 등등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절반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이요. 은행의 수익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대 마진이 걔네들의 큰 수익 구조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 작년 은행의 수익이
조 단위가 넘었다. 국민은행도 우리은행도 하나은행도 신한은행도 조 단위가 다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금리일수록요 예대 마진이 적고 고금리일수록 예대 마진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일 때는 은행들은 아싸 만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증권사와 보험사를 얘기할게요. 통상적으로 증권사는요 펀드 얘기할 때 보통 1에서 3% 물론 이거보다 더 수수료가 낮은 것들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뗍니다. 옛날엔 20% 진짜까지 올라왔었고요. 요즘엔 10% 안쪽으로가 주로 많습니다. 그럼 봅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인가를 해주는 걸까요? 미치지 않고서요. 왜 그러냐면 수수료 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은요 적립금 부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론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요 투입금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립금 부과 방식이란 적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쌓여있는 돈, 쌓인 돈에서 뛴다는 뜻이고요. 투입금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 건 투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는 돈에서 뛰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비교해보면 증권사 방식은요 처음에 이렇게 내면 쌓였네 하고 이만큼 띱니다. 그리고 또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냈네 또 쌓였군 여기서 뛰겠죠. 근데 이것도 이미 낸 것도 쌓인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띱니다. 그럼 또 내면 당연히 떼겠죠. 여기서도 떼고 여기서도 떼고 이거 또 떼네요? 얘 봐라 계속 떼네. 안 내면 안 낸다고 안 떼는 거 아닙니다. 쌓였으니까 또 띱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증권사 적립식 펀드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방식이고요. 보험사는요 낸 돈에서 좀 많이 띱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또 내잖아요. 또 내면 당연히 여기서 뛰겠죠. 그런데 이미 낸 거에서는 안 되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낼 때마다 이렇게 뛰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증권사의 수수료 구조는 이렇게 되고 보험사의 수수료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점이 상품이나 이 수수료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7년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7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더 저렴해지는 걸까? 경쟁력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증권사가 더 유리한 걸까? 이 시점은요 수수료의 총량이 같아지는 시점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량이 아니라 수수료가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요 이걸 우리가 내는 돈이라고 치면 보험사는 요만큼 갖고 운영을 했고요. 운영하는 금액이 작아요. 증권사는 왜냐면 미리 뛰었기 때문에 증권사는요 이만큼 갖고 운영합니다. 운영한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량 자체가 바뀌는 건 여기서 바뀝니다. 이게 10에서 12년 정도 걸려요. 물론 수익률에 따라서 당연히 이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여기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는 보험사가 유리하고 이거 이전에는 증권사가 유리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근데 우리 목표상 1년 됐을 돈 내년에 결혼한다 그러면 1년 됐을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섣불리 했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 뜨거워할 수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원금 손실이 없는 그런 금융회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행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는 은행을, 중기는 증권사를, 장기는 보험사를 이용해라. 이렇게 구조가 짜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쌓인 돈 기준으로만 뛰는 것도 아니고요. 내는 돈 기준으로 뛰는 돈도 있고요. 얘네들도 내는 돈 기준으로만 뛰는 게 아니라 운용수수액을 해서 일부는 또 쌓인 돈 기준으로 뛰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100%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객의 재무 설계를 할 때 왜 라이프 사이클을 그립니까? 왜 재무표를 찾습니까?
그 이유는 철저하게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골고루 있는 사람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 목표에 따라서 이것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뭐 단기는 30% 하세요, 중기는 50% 하세요, 장기 40% 하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재무설계 철저하게 고객,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라이프 컨설턴트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아니라 라이프 컨설턴트 말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야 파이낸셜 컨설팅이 가능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금리 차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오, 72의 법칙. 너무나도 유명한 72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70의 법칙은 단리F가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복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놨네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돈을 연 5% 복리 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원금이 2배인 200만 원으로 불러나가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한 14년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군요. 또 반대로 72의 법칙은 목표 승인을 정할 때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10년 안에 원금의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수익을 내야 될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네. 7년 정도 걸리네. 7%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100% 그러니까 뒷자리까지 정확한 건 아니고요. 뒷자리까지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근데 72의 법칙 그러면 우린 72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원금 2배 되는 기간 산출을 낼 수 있고, 목표 수익률도 찾아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데 쓸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재무계산기를 갖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재무계산기 저도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냥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거 꺼내서 계산할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72 법칙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10년 안에는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얼마 있으니까 요즘 추세로 봐서 지금 5억 정도 있는데 이게 10억은 돼야 될 것 같아요. 2배? 2배구나. 그럼 10년 안에 2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계산해 주는 겁니다. 7.2%? 7.2%구나. 그럼 7.2% 이상 낼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찾아 들어갑니다. 이럴 때 고객이랑 상담하면서 7%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확정 수익은 아니고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30%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 마이너스 20%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통해서 그 갭 차이를, 그 편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서 저희가 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재밌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이 표도 아주 재밌는 표인데요. 이자율에 따라서 30년 후 5억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 금액. 30년 뒤 1억 모으기, 20년 뒤 1억 모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똑같은 5억을 모르는데, 한 달에 119만원 저축할래? 14만원만 저축해도 될래? 수입자가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건데요. 정말 센스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이 작업을 여러분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이 따라서 연금 월 100만원 플랜,
연금 월 200만원 플랜, 연금 월 300만원 플랜에서 한 달에 300만원 받으려면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월 보험료 100만원 하십시오. 단위 8%고요. 나중에 연금 얼마 나옵니다 말고요. 거꾸로 한 달에 연금 200만원 받으시려면 선생님 지금 한 달에 72만원씩 연금 보험료를 내시면 평생 200만원씩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 만들어서 쓰시면 훨씬 더 접근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은 내가 얼마를 낸다 쪽으로 자꾸 포커싱을 가잖아요? 그럼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를 받아 이쪽에 포커싱이 가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가 좀 임직원 하던 시절에 그 장수 축가, 세장수 축가 이런 연금 보험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연금 보험이라기보단 양로보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기능도 있고 저축의 기능도 있었던 그런 형태의 연금 보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보통 당시에 설계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얼마 정도를 많이 팔았냐면 10몇만 원짜리, 14만 5천 원, 12만 3천 원 이런 정도의 연금 보험을 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월 12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런 연금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경영기획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나? 딱 봤더니 당시 전주연수소라고 하는 연수원에 있었던 모 차장이 고액으로 연금을 가입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방법을 3배 연금, 6배 연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교육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거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뭘 얘기를 했냐면 내는 돈을 얘기하지 않고 받는 금액 기준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필요하십니까? 한 달에 200만 원 플랜 만듭시다. 한 달에 300만 원 연금 플랜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게 희망이 되면서 내는 돈이 부담스러워하는 율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언가 목표가 생기면요 그걸 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 사례가 어디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지금은 사라진 ING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반 공시율 상품인데요. 그 상품 이름이 옛날 ING에서 판매하던 연금 이름이 뭐가 있었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모 신입 FC, 거긴 FC라고 불렀을 거예요. 모 신입 FC가 갑자기 연금을 몇백만 원짜리 연금들을 막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작으면 50만 원짜리 연금들을 그것도 한 거의 20년쯤 전쯤에 마구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 놀라고 이 사람이 진짜 연금 박사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다른 회사에 있던 저한테까지 입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친구?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신입사원 시절에 모 신입 그 친구가 신입 FC로 처음 출발할 때 이 친구를 리크루팅했던 그 SM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SM이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FC 1차월 됐을 때 저한테 소개한다고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 있잖아. 이번에 ING라는 회사에 들어오는데 네가 잘 좀 도와줘.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제 대학교 동창이고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한국재무라는 회사 아시죠? 한국재무 창립 멤버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 친구 동영상은 사실 지금 저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근데 이 친구도 그 동영상 회사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말을 못해요.
그 친구 그 강연을 듣고 있으면 너무 졸려요. 근데 왜 고객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그렇게 들었을까? 그 친구의 힘도 똑같았어요. 한 달에 20만 원 내세요. 한 달에 30만 원 내세요가 아니고요. 한 달에 얼마 받는 연금만 내세요. 노후 자금으로 한 달에 얼마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년간 내시려면 얼마 내셔야 되고요. 30년 내시려면 얼마 내셔야 되고요. 이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잠깐 바꾼 건데 관점을 바꿨더니 내는 돈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받는 돈이 희망으로 느껴져서 그분들이 가입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본 고객들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내는 돈에로 집중하시면 부담스러워서 못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저축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잠깐 볼까요? 인플레이션 아까 지난 시간, 그전 시간 계속했던 물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금리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흔히 말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명목금리, 실질금리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과 세금, 이 세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세율, 이자 소득세율이 몇 가지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자 소득세율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과세라고 하는 하는 건 14%죠. 이자 소득세율이 14%, 여기에 지방세가 10% 가산돼서 14%에 10%, 1.4%, 그리고 15.4%. 총 7가지의 이자 소득세율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7가지가 어떤 거냐면 여기 다시 여러분이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자 소득세율.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무 컨설팅이라는 게 그 몇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상속 증여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방식도 있지만요. 이자 소득세만 갖고도 여러분 정말 고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과세라고 하는 건 이자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14% 플러스 1.4에서 15.4%짜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세금무대 종합통장 만드세요. 이런 얘기 가끔가다 하세요. 요즘에 세금무대 종합통장이라는 말을 지금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9%입니다. 여기에 당연히 10% 가산돼서 9.9%짜리 상품이고요. 이거를 세금 무대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저율 과세입니다. 낮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과세가 있고요. 비과세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게 0%겠죠. 그런데 이 저율과세가 있다 보니까 고율과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율과세가 있습니다. 고율과세 종류가 20%, 25%, 30%가 있습니다. 각각이 2%, 2.5%, 3%가 가산이 돼서 33%, 27.5%, 22%가 있고요. 여기에 비과세가 다시 두 개로 분화됩니다. 완전히 모든 세금이 없는 진짜 진정한 비과세가 있고요.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인데 다른 세금이 붙는 게 있습니다.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0.4%가 가산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의 상품이 7개의 세율이 이자 소득세 안에도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금과 적금에 붙는 거고요. 이 절과세 상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세금에 대한 데를 뭐 한도를 2천만 원 한도 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비과세 상품들 중에서 이런 건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항목에 하나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우리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율과세 이것도 뭘까요? 고율과세에서 요 30%짜리와 20%짜리는요
예외로 뺍니다. 이렇게 빼고요.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라니까 대부 쪽에서 들어갈 때는 27.5%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돈 예치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자 소득세율은 높은데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장기 채권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에서 제가 분리과세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은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과세하는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과세하는 체계에 따라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상품 따라서 과세를 한 번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생겨요. 그런데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기 종합이란 말이 있어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과세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합과세에서 제외해줄게 하는 그런 상품들이 존재해요. 이건 언제 나왔을까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나온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김영삼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뭐 가장 흔히 말하는 재무 쪽에서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금융실명제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세 가지 조치, 1단계, 2단계, 3단계 조치를 얘기했을 겁니다. 1단계가 금융실명제,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검은 돈들이 그 양지로 돌아나오게 했던 것. 근데 이것들이 용지에 있는 돈인지 양지에 있는 돈인지 모르니까 이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2단계 조치, 금융 공동 전산망제, 모든 금융을 하나의 전산에 통합화시키는 작업.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가서 농협거 찾을 수도 있고, 신한은행 가서 하나은행 거를 인출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조금 더 정교화된 게 요즘에 나와 있는 뭐라 그러나요? 특정은에서 뭐 대출이나 이거 같이 한꺼번에 다 보험도 다 볼 수 있고 그런 거. 마이데이터 사업.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 금융공동 전산망제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 조치가 그렇게 모든 금융회사를 다 전산으로 엮어서 했더니 진짜 많은 놈들이 있네. 그러면 이제 이 검은 놈들이었으니까 이거에 세금 제대로 두들겨 맞게 해줘야지.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3단계 조치. 그런데 모든 법은요,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죠. 맞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그래, 너 지금까지 따로따로 해가지고 세금 엄청나게 떼어먹었다며? 지금부터 그렇게 못해! 그랬더니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알았어. 말 잘 들어. 살려줄게. 어떻게 살려줄 거냐면, 너 그 돈 여기다 맡겨. 그러면 그 자체 세금은 엄청 두들겨 맞을 거야. 굉장히 많이 될 거야. 그런데 대신에 종합과세에서는 빼줄게. 이렇게 세금 많이 내라고요? 종합과세 되는 게 좋아, 이거 내는 게 좋아. 이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낫네요. 이렇게 되는 상품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김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런 상품들이 불이 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리를 걸었죠. 뭐라고요? 장기. 여기다 이거 가져가. 왜 그랬을까요?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장기 채권 중에 국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발행을 해서 장기국채를 발행해서 세금을 많이 자체는 많이 떼는 대신에 장기국채가 이자 배당 소득세만 나오는 상품이 있고요. 이렇게 고세율, 그런 흔히 말하는 고율 과세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 고율 과세하는 장기채권들은 그 종합과세 제외해 줍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는 오랫동안 기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김현탁들은 참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정말 생각해요. 하여간에 이런 구조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 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그 의자소득세가 언제까지 15.4%에 머물러 있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자 소득세율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선진국들의 이자 소득세율과 우리나라의 이자 소득세율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심한 나라들은요, 이자 소득세율이 60%까지도 올라갑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케팅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지국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 생활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나라를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데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이나 스웨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복지국가를 절대 바라지 않는 독재국가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세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다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들도 이자소득세율이 20%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이자소득세율은 30%대 후반 정도, 거의 40%대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이자소득세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즘 세수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죠? 세수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세수가 더 부족해지겠네? 그럼 일반 서민들은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폰 끄는 걸 조금이라도 메꾸려면. 네, 손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자소득이 많아지면, 예를 1,000만 원의 이자가 생겼다. 지금 15.4%니까 세금이 158만 원, 그리고 내 돈은 846만 원. 이자소득세율이 20% 올라가면 세금이 200만 원, 내 돈이 800만 원. 이자소득세율이 30% 올라가면 세금이 300만 원, 내 돈은 700만 원. 이자소득세율이 높아지면 실제적으로 받는 내 소득은, 이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뻔하게 올라갈 게 뻔한데, 이 과정에서 세금이 없는 비과세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전부 다 내 돈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비과되는 상품 하나 정도는 끼워두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맞겠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 비과세가 뭐냐의 문제지. 두 번째, 비과세 마케팅 할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조건,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장기저축선보험이 몇 년 이상 돼야 비과세가 될까요? 10년입니다. 과거에 3년이었던 적도 있었고요. 5년 이상 저축하면 비과세였던 적도 있었고요. 7년 이상이 되면 비과세였던 적도 있었고요. 10년이 돼야 비과세가 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장기저축에 그 비과세를 해줄까요? 사실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게 국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기간 사업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뭐 1, 2년에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닌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프라들을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니까요. 근데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필요하는데 무작정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리죠. 안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마구마구 떨어질 겁니다. 수출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요, 빚을 냅니다. 돈도 발행하지만 실제로는 국채라든가 이런 걸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어디서 돈을 빌릴까요? 가장 만만한 거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데를 봤더니 보통 돈을 맡길 때 1년짜리, 2년짜리를 주로 맡기더라고요. 특히 1년짜리를.
내가 10년이 걸리는 도로공사 사업을 하는데 1년 뒤에 돈 갚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안심하고 오래 쓸 수 있게 오랫동안 돈을 빌릴 수가 있는 데가 어디지? 그래, 장기저축에다 저축하면 그거 빌려오면 되겠구나. 그런데 금융회사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런 상품을 가입한 사람한테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저축을 가입하시면 이 장기저축의 이자 소득세, 그 세금이라도 깎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3년 비과세에서 5년 비과세로 바뀌는 때 걸린 시간은 불과 3년 만에 바뀌더라고요. 5년 비과세에서 7년 비과세로 5년 만에 바뀌었고요. 7년 비과세에서 10년 비과세로 다시 3년 만에 바뀝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거의 20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3년, 5년 만에 기간을 크게 늘려왔는데 이제 20년이나 흘렀으니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끄떡. 맞습니다.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없애거나 15년, 20년 돼야 비과세를 주거나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끄떡. 그런데 모든 건 소극적하지 않으니까 이제 조만간 바뀔 텐데 지금이라도 비과세 상품 하나 정도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끄떡. 아까 얘기와 지금 얘기가 결합이 되면요. 그래, 내 포트폴리오에 비과세가 하나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장기 목표다 나오는데 굉장히 유리하네? 그럼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비과세 상품 전체를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축상품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저축상품의 개요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요 호불예금 저축선이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품 종류들이 좀 나오네요. 상품 종류 나오는 건 이거는 한 번씩 뜯어다 볼 필요가 있어요. MMF니 MMDA니 뭐 여러 가지 특히 영어로 쓰여 있는 상품들은 우리가 영어를 좀 찾아서 그 단어들의 뜻을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약되어 있는 MMDA 이것만 외우시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거나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상품별로 쭉 요금을 얘기하면서부터 저축성 지금 쭉 나가니까 상품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